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설은 한보영 작가님의 사랑아 구루마인데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잊어야 한다고요. 이미 그녀는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끝내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랑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오늘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첫사랑, 그녀를 위해 삶을 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한보영 작가님의 사랑아 구루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하소담과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사랑아 구루마 한보영 단편소설. 난들 어떡하라고, 어떡하란 말이냐고. 지영은 앙 소리 높여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두 무릎 사이에 깊숙이 파묻는다. 야심에 가는 밤, 요란한 울음소리는 때마침 덜컹대고 지나는 열차 소리가 꿀꺽 삼켜버린다. 하지만 나는 지영의 오열에 가슴을 쥐어뜯고 싶으리만치 흥분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 나는 지영의 눈앞에 꺼멓게 멍든 심장을 꺼내 보이고 싶다. 그도 여의찮다면 그렇다. 할 말이라도 실컷 쏟아놓아야 한다. 할 말을 못다 하고 영영 이 길로 지영과 헤어져 버리면 나는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한데 어떻게 된 건지 입술은 깨매놓은 듯 옴짝달싹하지 않는다. 이빨 닿는 소리만 달그락거릴 뿐 도무지 말을 내뱉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긴장 탓일까? 아니다.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 나는 지금 화가 날 대로 나 있다. 참기 힘들 일 많지. 옆에 지영이가 아닌 딴 사람, 그게 남자이건 여자이건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드립다 주먹을 날리고픈 충동이 부글부글 일고 있다. 아니, 나는 지금 지영을 저 지경으로 만든 공군 중위의 상관을 머리에 새기고 있다. 생각할수록 밉기 짝없는 그 뻔뻔한 상판을 지디겨 놓을 순 없을까. 잔뜩 흥분한 주먹에 힘이 퍼져가고 하늘을 찌를 분노가 덜덜 몸까지 떨게 하고 있다. 지금 당장 그 자식을 데려올 수 없어? 끝내 나는 그 불화살을 지영에게 향하고 만다. 어쩌려고? 뚝 흐느낌이 끊긴 지영이 흘깃 얼굴을 들고 나를 살핀다. 그리고 뭘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낮추고 묻는다. 데려오면 놔줄 수 있어?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젖은 눈빛에서 한 가닥 희망의 하소연이 번뜩임을 나는 느낀다. 그 녀석이 그렇게 좋아? 하지만 사랑한 건 너뿐이었어. 근데 그 녀석 아이는 왜? 사랑 때문은 아니야. 순간의 충동이. 그토록 뿌리치기 힘든 충동이었어? 지영은 선뜻 대답을 못한다. 대답을 못한다기보다 피해버린 게 분명하다. 넌 뱃속의 그 아이도 받아들일 수 있어. 불쑥 아까부터 망설이던 말을 나는 꺼낸다. 사랑이 아닌
일시적 충동이었다면 하려던 아무 말은 꿀꺽 삼켜버린 채 정말이야, 너의 결심이 확고하다면 나는 예정대로 너와 약속한 대로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새 출발할 수 있어. 하지만 지영은 끝내 침묵을 풀지 못한다. 당장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듯 쉽지 않은 걸까? 그렇다. 지영의 결심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확고히 기울고 있다. 나와의 배신을 무릅쓰고라도 아이를 갖게 한 공군 중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침묵으로 항변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벌떡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머리끝까지 오를 화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지영의 변심이 그렇듯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여자의 마음인가? 여자를 갈대라더니 참말로 그런 걸까? 나는 고아로 자랐다. 일가 친척도 별로 없었다. 6살 땐가 돌림병으로 부모를 잃었는데 그 역시 고아로 자라 성직자가 되신 신부님의 눈에 띄어 보호받은 덕에 가까스로 고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건장한 나는 모든 운동에 소질을 보였다. 공부도 소홀히 한 적이 없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구 선수로 발탁돼 교실보다 운동장 떼학볕에서 지낼 때가 더 많았다. 하지만 성적이 중상에서 떨어진 것은 거의 없었다. 지영을 알게 된 건 중학교 2학년 때. 읍에 중학교가 2군데 있었다.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남학생만의 중학교였고 지영이 다니는 중학교는 남녀공학이었다. 배구 경기도 시즌만 되면 늘 두 중학교가 우열을 겨뤘는데 우리 중학교가 남녀공학보다는 이기는 승률이 다소 높은 편이랄까. 1대1 세트 스코어에서 마지막 세트 여전히 라이벌 팀답게 격전을 벌였는데 언제나처럼 우리 팀이 다소 유리한 주도권을 잡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세터, 전이 센터인 나의 토스 잘못으로 팀워크가 깨져버린 거였다. 나는 후위에서 보내온 공을 공격수에게 토스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네트를 등에 업고 훌쩍 점프했다. 눈속임을 위한 페인팅 동작으로 볼을 왼쪽에 보내는 척하다가 라이트 공격수에게 높이 띄웠다. 바로 그때 개의 눈을 닮은 내 눈길이 라이트 쪽 코트 밖에서 응원하는 여학생 틈바구니에 낀 어느 단발머리 소녀의 눈과 번쩍 맞부딪힌다. 다른 여학생들은 온몸을 흔들며 소리소리 질러대는데 유독 그 여학생만은 틈새에 얼굴만 빼꼼히 내민 채 코트 안을 응시하고 있었었다. 호기 어린 눈빛, 그 영롱한 눈빛이 그 순간 왜 그리 나의 가슴을 저미어 왔을까. 하지만 한순간 방심한 볼은 네트에서 좀 떨어진 대로 높이 올려준다는 의도와 달리 네트 가까이 상대팀 전위가 역공하기 좋은 방향으로 날아갔고 상대팀의 전위가 한 발 먼저 반격함으로써 우리 팀은 역전패에 달갑지 않은 쓴맛을 보았다. 더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렇다. 역전패의 변명은 새삼 늘어놓을 까닭이 있을 턱 없다. 하지만 나의 실수를 유도한 그 영롱한 단발머리 소녀를 내 어찌 지나칠까 보냐. 수소문 끝에 나는 그 단발머리 소녀를 알아냈고 어느 날 학교 시간에 맞춰 길목을 지키고 있던 나는 드디어
가슴을 두근대게 한 눈빛 소녀를 만나고야 만다. 운명처럼. 그녀의 집은 읍의 남쪽 교외에 있었다. 그래서 상하교를 위해 언제나 논두렁 밭두렁의 지름길을 지난다는 정보도 알아냈다. 이른 봄, 눈 녹은 밭에 보리싹이 파릇파릇하다. 일찌감치 밭두렁에 나앉아 언제 나타날지 모를 단발머리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언뜻 눈에 시내 쪽에서 점 하나가 지름길인 밭두렁으로 들어서는 게 보인다. 순간 나는 단발머리 소녀라는 걸 직감하고 일단 자리에서 부스스 일어선다. 다가오는 시간이 왜 그리 더딜까? 일각이 여삼주 같기만 하다. 또 가슴은 왜 그리 쿵쾅대고. 단발머리는 밭두렁 길을 막고 서 있는 나를 보자 짐짓 멈춰선다. 그리고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내게 묻는다. 할 얘기라도? 의외로 그 말투 표정이 태연자약하다. 당연히. 망설이지 말고 해봐. 할 말 있음. 나 누군지 기억나? 중학교 배구 선수 전희센터 아니던가? 저번 우리 팀이 왜 진 것도 알고? 글쎄,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우리 팀이 대치기 좋게 공을 토스해 준 거지? 바로 너 때문이었어. 나 때문? 그래, 너 때문이야. 따지러 온 거구나. 아니, 너를 사귀고 싶었어. 그럼 얘긴 끝났네. 그렇게 내가 예뻐 보여? 그렇다. 단발머리는 모든 게 나보다 한 수 위였다. 어수룩한 구석이라곤 손톱만치도 없는 그 대담성과 솔직성에 나도 모르게 더 끌렸다. 겉으론 의연하게 남자답게 대하려 했지만 하나같이 내세울 게 없는 나로선 은근히 뒤가 캥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물러설 마음이 있느냐 하면 그건 전혀 또 아니었다. 한마디로 지연과 나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만남뿐인가?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한다는 결심도 그렇다. 운명이라고 하지 않고는 둘의 결심이 그토록 한결같을 수 없었다. 우리는 살아온 처지나 입장이 거의 같았다. 단발머리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 땅에는 의지할 만한 피부치 친척이 하나도 없었다. 해방된 고국에 일본에서 건너온 모녀가 의지할 곳은 오직 읍에 있는 이웃과 마을 그리고 나뿐이었다면 너무 지나친 오만일까? 아니었다. 모녀의 유일한 생활수단은 남의 집 더부살이가 고작이었다. 남의 집 문간방에 살면서 집안일을 도우며 생긴 사그로 생계를 유지할 뿐더러 딸의 학비도 보태며 살아가고 있었다. 외롭고 의탁할 데 없는 건 어떻게든 고아인 나와도 동병상련. 그래서 우리는 쉽게 고교를 졸업하면 굳이 따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결혼하기로 똥창이 맞아떨어졌고 그녀의 어머니마저 그리 이해하는 터였다. 뭐든 하려 들면 나는 적당히 얼렁뚱땅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고아로 자란 탓인지 언제나 앞뒤를 재고 꼼꼼히 챙기며 일을 벌이는 스타일이었다. 학교 문제만 해도 그랬다. 학비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나는 어떻게든 특기생이 되어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다행히 나는 배구 선수가 됐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예상대로 도청 소재지의 고교 여기저기서
스카웃 손길이 뻗어왔다. 그걸 노리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가. 스카웃될 고개는 두 군데로 압축하고 저울질했다. 당연히 서울대 등 입학률이 높다는 명문고가 군침을 삼키게 했지만 나는 그쪽을 외면하고 당연한 듯 사범학교를 택했다. 사범학교는 졸업하면 바로 초등교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미 나는 지영과 고교를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철석같이 약속한 터였다. 망설일 까닭이 뭐가 있을까 싶었다. 벌써 내 눈앞에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모습이 확 다가온다. 그만큼 초등교 교사의 꿈은 내게 있어선 사랑과 사회생활을 한꺼번에 얻는 행복의 지름길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그 행복의 지름길을 무참히 허물어 버리려는 것이었다. 아니, 이미 허물어 버렸다. 뿐인가 그 허문 쪽은 팽개치고 저 갈대로 가버리겠다는 게 아닌가. 저 혼자서 말이다.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뱃속 아이와 둘이서다. 거기에 왜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지? 그게 나는 억울하고 분할 뿐이다. 그 뱃속 아이도 난 받아들일 수 있어. 불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다. 안 돼. 그건 죄악이야. 기다리지 않고 지영도 맞받는다. 죄악? 남의 씨를 왜 자기가 걷어? 사랑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니까. 오기겠지. 나는 더 할 말을 잃는다. 오기라는 지영의 말이 100번 옳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선다? 그건 아니다. 어떻든 이대론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특단의 결심을 하게 이른다.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서다. 그래 좋아. 놔줄게. 하지만 아주 놔주는 건 아니야. 문은 열어둘게. 돌아온다면 언제든 받아줄 수 있다는 조건이야. 무슨 뜻인지 알지? 겨우 숨통이 터진 걸 모를 지영이 아니다. 그녀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덥석 나의 목을 껴안고 속삭인다. 너의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 참말이야.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늘 네 곁에 있어. 말을 마치자 지영은 종종 걸음으로 어둠을 뚫고 내달았다. 지영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철뚝 언덕에 몸을 눕힌 채 밤하늘을 본다. 총총한 별들이 반짝인 게 눈에 오롯이 비쳐온다. 아, 영은 정녕 떠났는가?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고 그 학교에 부임해서 담임을 맡고 하는 6개월은 정말 정신이 없었다. 미처 시련의 아픔도 느낄 새 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어느 만큼 자리를 잡자 새삼 지영 생각이 간절했다. 아이는 순산했을까? 태어난 아이는 사내의 일까 계집의 일까도 궁금했다. 내가 왜 그런 것까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질에 멋쩍은 웃음이 나왔지만 이왕이면 지영을 쏙 빼닮은 딸애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만 머리는 그쪽으로 쏠리는 걸 어떡하랴. 새 보금자리는 고향이나 다름없는 지읒시를 멀리 떠나온 경기도 포천지구 휴전선이 지척으로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라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총소리, 대포소리가 수시로 들려왔다. 처음은 총소리, 대포소리에
깜짝깜짝 놀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4학년 2반 여자반을 맡았다. 전방 근처다 보니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고급 장교 자녀들이 적지 않았다. 내가 맡은 여자반에도 67명 아이들의 아버지가 가까운 군부대의 장교들이었다. 왜 굳이 그곳을 떠나 이곳 수복지역을 택했을까? 지영과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함이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미국의 서부 개척 정신을 닮아 지영과 더불어 전란으로 황폐해진 어린이들의 정서를 되살리는 데 힘쓰고 싶었다. 반려자는 떠났다. 하지만 내친 걸음이었다. 처음은 유배를 온 듯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 없었지만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니 차츰 동심을 닮은 듯 어수선한 마음도 어느 정도 가라앉기 시작했다. 학교에 부임해서 첫 여름방학을 맞는다. 처음은 학교에서 한 발짝도 떼놓지 않을 생각이었다. 한데 그게 아니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춤을 춘다. 춤을 추던 글자는 자꾸만 지영의 환영으로 바뀌어 가지 않는가. 지영의 얄미운 얼굴이 떠올라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 지영의 환영을 떨쳐내기 위해서도 며칠간 여행을 다녀오자. 근데 어디를 가나? 서울역에 도착. 정작 열차표를 사려고 하니 갈만한 데가 막연하다. 지읒시표 한 장. 결국 나도 모르게 새 연고지 사범학교가 있는 데에 차표를 산다. 동기 동창도 몇 명 만날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한다. 그때만 해도 지영의 집을 기웃거릴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니 내 생각은 180도로 바뀐다. 지영의 소식이 왜 그리 궁금해지는 걸까? 택시를 불러 탄 나는 지영의 어머니가 새들고 있을 동네 이름을 서슴없이 대고 만다. 동네는 별로 변한 게 없다. 1년도 채 지나기 전이니 달라진 게 있을 턱이 없다. 아니다. 달라진 게 있다. 지금은 지영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애아빠인 공군 중위인가를 따라가고 없을 테니까. 적어도 내게는 큰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애를 업은 여자가 대문을 밀치고 나온다. 대번에 나는 그녀가 지영의 엄마라는 걸 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누구예요? 지영은 애아빠를 따라가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등짝에 있는 애 안 보여요? 그 애가 지영이 애지 누구겠어. 그럼 지영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지영 엄마는 대답 대신 푸 한숨만을 내쉴 뿐이다. 직감적으로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낀다. 무슨 사달이 난 걸까? 글쎄, 그 공군 중위인가 뭔가가 감감무소식이지 뭐야. 수소문 끝에 비행대가 있는 데를 알아냈고 데리고 간 딸애를 보여주며 혼례는 나중에 치르더라도 동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아, 글쎄 그 녀석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했다지 뭐야. 애어미 자존심이 어디 예사로워? 뒤도 안 돌아보고 와버렸다지 뭐야. 지영 엄마는 분을 사귀지 못한 듯 새삼 시뻘겋게 얼굴을 붉힌다. 그럼 지영은요? 손 놓고 지낼 순 없었지. 얘 우유값이라도 벌어야 하니. 직장에 다니나요? 아니야, 멀리 떠났어. 돈 벌겠다고. 가 있는 데가 어디죠? 알려고 말라며 떠났어. 매달 우유값이랑 생활비만 보내오고 있지.
순간 이상한 예감을 느낀 나는 지영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휩싸인다. 그렇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영을 찾아 나서야 한다. 안 보아도 지영의 자존심을 옆에서 본 듯하다. 그 서리빨 같은 오기가 어련했을까.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아냐는 의심을 두고 보나마나 지영은 치를 떨었을 것이다. 얼마나 부하가 치밀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튀어나왔을까.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덥석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을까. 나는 지영 엄마에게 지영의 행방을 어렴풋하게나마 알아낸다. 돈을 우편 안으로 붙인 데가 대구의 안지랑 우체국. 일단 그 지역을 가서 호구 조사하듯 더듬으면 개미 새끼인들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 싶었다. 대바람에 나는 서울역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다급한 마음으로 KTX에 동대구역 표를 산다. 동대구역에 내리면 안지랑 우체국을 찾는 건 그리 어려울 듯이지 않다. 아무리 방학 기간이지만 까닭 없이 학교를 비울 수만 없어 일단은 분위기만 살피고 올라올 생각이었다. KTX가 빠르긴 빠르다. 서울역을 출발 2시간 정도 달리니까 동대구역이다. 마음은 바쁘다. 택시를 타기 무섭게 나는 안지랑 우체국으로 갑시다. 외친다. 택시기사가 대묻지 않는 걸 보니 안지랑 우체국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택시 속에서 무슨 예감이 들어 나는 택시기사에게 묻는다. 그 근처 소문난 먹자골목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곱창 골목이 바로 거기 있잖는겨. 안지랑 먹자골목? 그렇죠. 안지랑 먹자골목. 먹자골목은 쉽게 찾는다. 근처가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발걸음이 많아졌고 골목 입구에 다다르니 끝간데 없이 고만고만한 집들이 쭉 뻗어 있는 게 진짜 정간이다. 오후 3시가 좀 지났을까. 할 일 없는 점심 손님이 아직 남아있을 뿐 골목 안은 그런대로 조용하다. 조용하지만 저녁 장사를 위해 준비 중인 음식점을 지나 나는 한없이 뻗은 먹자 골목을 천천히 걷는다. 어쩐지 예감이 그렇다. 지영은 성격상 왁자지껄한 곳보다 좀은 덜 번화한 데를 선호하는 성미다. 따라서 이곳에서 일했다면 10중 8구 지영은 중심 쪽보다 조금은 한산한 끄트머리 쪽에서 일터를 잡았을 법하다. 얼마를 걸었더니 다리가 좀 뻑적지근하다. 뱃속도 좀 출출하고 생각해보니 아직 점심 전이다. 발 닿는 대로 음식점 하나를 골라 쑥 들어간다. 파리채를 들고 있던 여자가 소스라치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다. 미처 어서 오라는 말 못하고 입 쪽에 손이 가 있는 걸 보면 하품을 감추고 있는 게 틀림없다. 뭐 간단히 먹을 거 있을까요? 국밥 하나 말아드릴까요? 국밥이라면 곱창을 건 국물로만 국밥 아닌겨. 그럼 그거 하나 말아줘요. 아직 점심을 안 먹었더니 속이 출출하네요. 지금이 몇 시인데요. 사람을 찾을 욕심이 앞서는 바람에. 아무 대가 없는 주인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사라진 듯 싶더니 금세 국밥 한 그릇을 말아 대령이다. 속전속결이네요. 그깟 국밥 한 그릇쯤이야. 종업원도 없이요? 어데요. 얼마 전까지도 괜찮은 여종업원이 있었는데 죽자 살자 하는 논팽이 때문에 출행량이 처번져지 뭡니까? 그런 스토리가?
얘기하자면 긴 사연이 있어요. 어디 밥 먹는 동안 그 사연 한번 들어봅시다요. 주인 아주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서슴없이 얘기 보따리를 풀어 제낀다. 그렇지 않아도 심심하던 판에 잘 됐다는 듯. 그날도 시간이 이맘때쯤 됐을까? 홀에서 쉬고 있는데 웬 여자가 들이닥치더란 말이지. 때도 겨웠고 귀찮기도 해서. 엉덩이를 붙인 채 점심때가 겨웠는데 웬 손님이냐고 여자를 많이 쳐다봤더니 아 글쎄 이 여자 다짜고짜 사람 안 쓸래요? 물어오는 거지 뭐요. 사람을 써? 예, 종업원이요. 무슨 일이든 시키면 다 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 이런 당돌한 여자가 있나 싶어서 대꾸 대신 나는 몸을 세우고선 우선 여자의 위아래부터 찬찬히 훑어볼 수밖에. 아무리 뜯어보아도 이런 데서 허드렛 일이나 할 여자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대뜸 나이부터 물었지. 몇 살이냐고. 나이는 왜요?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이래 봬도 애엄마라니까요. 하지 않겠소? 내가 망설인 건 애되게 베거나 애엄마라서는 아니어요. 너무 이쁜 게 다리다 싶었지. 나이도 얼마 안 된 데다 원 저렇듯 이쁜 여자가 어떻게 허드렛 일이나 하나 싶어 말을 흐리고 있었지. 헌디 아글씨 여자 껌딱지처럼 찰싹 엉겨붙다 싶더니만 막무가내로 앞치마도 손수 찾아 두르고 미처 치우지 못한 혼란을 말끔 이 정리 정도 내놓지 뭐겠어요. 마침 홀리를 보던 아르바이트도 며칠 뒤면 그만둔다고 해서 못 이기는 척 홀리를 보게 하고 말았는데 일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싹싹하고 얼굴도 반반해서인지 밥손님만 많은 게 아니었다오. 저녁 술손님도 부쩍 늘었지. 어쩌다 술손님이 손목을 잡거나 술 한잔 따라달라고 붙들어도 새침하게 화내고 거절하는 법이 없이 선뜻 술도 따라주고 상냥하게 대해주니까 그야말로 그 여자의 소문은 금세 달구벌에 쫙 퍼지고 말았지. 밤손님은 초저녁부터 미어터지는 바람에 장사는 재미를 톡톡히 봤지만 은근히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더니만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넋 빠진 청년이 이 여자의 예쁘고 상냥함에 그만 폭삭 빠졌지 뭐겠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호란에 죽치고 앉아서 갖은 구애의 몸짓을 다 하는 얼빠진 청년을 처음은 이 여자 달래는 듯 잘 대해주는 듯 싶더니만 도가 지나치다 싶으니까 그렇게 또 냉랭하게 대할 수 없더라고요. 어느 날 청년은 초저녁부터 독한 소주를 병나발 불더니 말대꾸는커녕 아는 체도 하지 않는 냉랭한 여자에게 어디서 가져온 건지 부엌칼을 들고서 지 마음을 안 받아주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덤벼드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다른 손님들이나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라 손에 땀을 쥐고 있는데 이 여자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마치 청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 순해진 모습으로 청년에게 다가가서 손목을 붙들고 우리 나가서 얘기합시다 하면서 밖으로 끌고 가지 뭐야. 그리고 1시간가량을 있다가 들어온 이 여자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하던 일을 계속할 뿐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잘 풀렸나 싶어서 더 묻지도 않고 지나치고 말았죠. 그런데 이튿날 새벽 일찍 가게에 와보니 이 여자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잠잠해지면 다시 오겠다는 짤막한 쪽지만 남기고서 품삯도 계산하지 않고 옷보따리도 그대로 놔두고 간 걸 보면 다시 올 듯 싶기도 하지만 그 청년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은 물론 난리굿을 피웠지. 하지만 어쩌겠어요. 뺑소니 치마당에. 그 여잔 그 뒤 아무 연락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무슨 연락이 있을 법도 한데.
순간 내 머리에 그 여자가 혹시 지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급히 묻는다. 혹 그 여자 어디로 갔을지는 짐작 안 가요? 멀리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잠시 이 달구벌 밖으로 튀었을 뿐일걸요. 그 여자 이 다음 소식 오면 꼭 행방 좀 알아주세요. 저도 알만한 여자 같아서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올라가지만 다음 겨울방학 때쯤 다시 내려올 겁니다. 반드시요. 그 여자 내가 찾는 여자라면 그래요.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은 아닌 건 맞아요. 가슴을 두근대는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왜 진작 그 여자가 지영인지를 몰랐을까? 후회하면서 품삯이 계산안된 점, 그리고 옷 보따리도 두고 간 점을 생각한다면 지영이 아주 먼 데로 튄 것 같지 않을 거란 주인 아주머니의 예감을 나도 100% 믿고 싶다. 그래, 이번에는 그냥 올라가자. 방학이어서 잠깐 빠져나온 학교를 마냥 비워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 나는 지영의 행방을 어느 만큼 알았으니 느긋한 시간을 내서 다시 내려오기로 마음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머니에게 지영의 행방을 부탁하고 음식점을 나온다. 내려올 때와 달리 마음은 착 가라앉았다. 택시를 타고 동대구로 향하면서 나는 굳게 다짐한다. 두 번 다시 지영을 놓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영을 찾아서 버림받은 상처로 막가려는 삶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거라고 결심 또 결심한다. 보나마나 지영은 내 충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찾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녀는 분명 더 먼 데로 도망갈 게 뻔하다. 그러고도 남을 성정이지 않은가. 나도 마찬가지다. 찾는데 10년, 20년이 걸린들 무슨 상관이랴. 지영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터. 끝간 데가 어디인들 못 갈 데가 어디 매더냐. 아, 사랑아, 구름아.